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전 4.0 포럼 창립기념, 저기 모니터에 우리 모든 회원 사진 나옵니다. 회원 33인이 초청한 4인과 함께하는 온라인 정치담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담론의 진행과 사회를 맡게 저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대학교에 재직 중인 최종규 교수입니다. 오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조국과 지역을 위하여 정책적인 담론을 펼쳐주실 네 분의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서구의 삼선 의원이신 김상원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힐링 닥터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갑의 양금희 국회의원님, 반갑습니다. 경남 양산갑의 삼선 의원이신 윤영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젊고 역동적인 우리 비전 4.0 포럼의 회원님들을 모셨는데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직접 출연해 주셔서 전체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정치 담론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실시간 비대면 시스템으로 대면 행사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부분도 표출하도록 노력하였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TV 방송을 통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께서 정치혁신에 대한 소신을 발표하실 때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세 번의 발언 기회를 통하여 필요하시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어 설명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례됩니다. 여기 포인트는 있습니다. 발표는 기조 발언, 보충 발언 및 마무리 발언 세 번의 순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도중에 비대면으로 비전 4.0 포럼의 회원들과 연결하여 정치적 소신이나 건의사항을 들어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정하신 순서대로 먼저 김상원 의원께서 기조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시작하십시오. 예, 김상훈 의원입니다. 오늘 비전 4.0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최성애 총장님, 이상규 교수님, 또 우리 사공정규 교수님, 또 많은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작은 책자 하나가 발간되는데 책 제목은 베네수엘라 리포트입니다. 저자는 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을 역임하시고 당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였던 윤인봉 의원과 몇 분의 교수님이 펴낸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어떻게 집권하고 정권을 연장하는 그 과정을 정책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언론 장악,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장악, 그리고 공수처 출범, 세계도 유례가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임대차 통제까지 했었는데 저는 설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과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고 있냐 그랬더니만은 알 수가 없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정권을 연구한 윤인봉 의원과 소수의 연구진들이 밝혀낸 결과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 남미에서 세계에서 석유로 부를 이룬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국가는 망해도 정권은 살아있는 나라.
국민은 망해도 정권은 살아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같은 그런 노선을 답보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 4.0 포럼을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아닌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우리 소중한 자식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주발언 때 이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기치로 해서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최다선 리더로서 정치적 경륜과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투철한 김상훈 의원님의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말씀은 다음에 보충 발언 기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공정교 교수께서 기조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사공정규입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비전 4.0 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창립의 기념으로 비전 4.0 포럼 33인이 초청한 사인과 함께하는 온라인 정치 담론회, 평소 제가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 그리고 양금희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전 4.0 포럼 동지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여기 슬라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저희 모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입니다. 널리 인간관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건국 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이나 편 가르기가 아닌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한 개인이나 특정 당파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한 개인이나 특정 당파가 아닌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주권주의를 지켜내고 시장 경제를 지켜내는 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더 나쁜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익추구 패거리 정치로부터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정치를 혐오하십니까? 정치를 외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싫어하든 혐오하든 외면하든 정치가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바뀌지 않고
사회가 바뀌지 않고 문화가 바뀌지 않고 안보도 위태롭고 국민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은 위기의 시대에 악한 자의 아우성보다 착한 자의 침묵이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고 혐오할 때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미래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이익을 뺏는다면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불출된 힘을 모아 비전 4.0 포럼이 봉화의 횃불을 들겠습니다. 비전 4.0 포럼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합리주의고 이성주의고 상식적인 애국 시민과 함께 반드시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흥정규 교수님, 힐링 닥터라는 브랜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정신건강을 치유하면서 체험한 이 정치면의 아쉬운 점들을 아주 혁신과제로 표출하신 것 같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하실 사항은 보충 발언의 기회를 활용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금희 의원님께 마이크가 넘어갔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경북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입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약간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비전 4.0 포럼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전 4.0 포럼 창립 기념 정치 담론에 초대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특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 개혁을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일상으로 회복하는 일이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일을 저는 정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는 정치, 다시 말해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 개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정치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는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3분 중에 1분, 37.5%가 서민형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 PPT를 지금 띄워야 되는데 PPT 띄워주세요. 예. 가능할까요? 예, 좀 계속하겠습니다. 이따,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한 것이 정책 중심의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하신다는 답변이 26.1%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신을 관철하는 소신형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답변하신 분이 15.6%였습니다. 이 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지 않으며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치인, 달리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근희 의원님, 여성 여성 유권자 유권자 연맹을 네. 이끌으셨던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에 꼭 앞장서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PPT 준비되는 대로 추가 사항은 다음 보충 발언 기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조 발언의 마지막 순서는 윤영석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 갑구 윤영석 의원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전 4.0 포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사공정규 이사장님 그리고 이상규 교수님과 최성애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0은 제4의 물결이라고 하는 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엘빈 토플러가 제1의 물결 농업혁명이죠. 한 1만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이 약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3의 물결인 정보혁명은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4의 물결은 그야말로 새로운 인공지능의 그런 모든 이러한 우리 사회 또 삶이 모두가 급속하게 변하는 그런 우리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전환의 그런 특징들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 속에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출현하고 우리 인류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결국은 언택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지금 그런 변모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 이러한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폰만 해도 5천만 대 이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은 우리의 어떤 삶과 일상생활을 완전히 변모시키고 있고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 삶과 우리의 생각과 현재의 어떤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인 변화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 급속하게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가겠습니다. 비전 4.0 포럼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또한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이러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정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한 대한민국은 서구의 민주주의가 약 한 60년 전에 이 땅에 이식이 되어서 나름 우리 한국적인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이런 제4의 물결의 그런 시대에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정치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명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 같이 다른 어떤 민주주의 국가들을 따라가는 그런 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대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제4의 물결 정치혁명을 대한민국 땅에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체제는 정당 체제도 그렇고 서구에서 발달된 그런 민주주의 체제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서 우리 헌법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300명의 국회의원이 5천만 명의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어떤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그런 정치체제가 이러한 것을 국민들의 생각이나 이러한 요구들을 또 소망들을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데 근본적인 회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치와 국회가 심각한 그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본론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이러한 새로운 제4의 물결 시대에 우리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여석 의원님
지난번 그 저희 포럼에서도 우리 의원님이 그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정치, 그로 인한 정치 혁신 전략을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 포럼 회원들의 큰 그 공부가 되었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을 통한 정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도 다음 순서인 보충 발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그 기조 발언을 모두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가 그 이 동영상을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그 네트워크 자체가 지금 약간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연자들의 발표를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혹시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보충 발언 시간으로 앞에서 하신 기조 발언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시간이 편성되었으니 발언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김상훈 의원님부터 발언하실 기회가 되시겠습니다. 의원님 시작해 주세요. 저는 문재인 정권을 관통하고 있는 대국민 전술이라 그럴까 그런 게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를 제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국민 갈라치기, 편가르기입니다. 두 번째는 선전선동입니다. 2017년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민 갈라치기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 갈라치기의 기준은 무엇이냐? 기성전 포계산을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선거에 표가 많은 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 경영자보다는 근로자의 숫자가 많으니까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고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의 숫자가 많으니까 임차인 편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의사, 간호사, 강남, 비강남 이런 식으로 끝없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이게 PPT가 예, 지금 그러면 네트워크 지금 예. 워낙 많이 접속하니까 그런지 얼마 전 국민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권에서 국민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73%나 됩니다. 73%. 이제 국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국민들이 직업과 세대와 계층에 따라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51%만 얻으면 된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나머지 49%는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이제 우리 정치권과 지식인들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기만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오만에 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전선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탁현민을 중용하느냐? 홍보와 기획을 해서 선전선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구사하는 용어를 보면 유독 개혁, 혁신이 눈에 띕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의 핵심부를 향해서 수사망을 좁혀가는 검찰 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 혁신, 누구나 다들 좋아하는 단어죠. 이런데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를 거다라든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망각할 거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51%를 같이 동행하면 된다. 왜 49%의 국민들에게 저주받는 정권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민생에 눈을 떠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편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우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좌파는 좌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 대한민국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당, 집권여당, 청와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찌감치 그 노선은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뒤쫓아가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수, 중도, 우파는 더욱더 뭉쳐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비전 4.0 포럼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발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호님, 이 지역민의 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또 정치 혁신에 대한 기대감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기대에 부응하셔서 반드시 이 정치 혁신의 리더가 돼서 꼭 견인해 주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공정기 교수님 보충 발언 순서입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좋은 발언 정말 잘 경청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안보여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저의 주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대응은 보여주기식 쇼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대응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사망률이 예년보다 약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초과 사망률 6%를 숫자로 환산하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의미는 코로나19 의료에 밀려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이 예년에 비해 2만여 명이 더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발끈했습니다. 초과 사망률은 6%가 아닌 3%가 증가했으며 이는 단지 7,413명이 늘어나는 수치에 불과하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100번을 양보해 방역 당국의 발표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미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 있어 보면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를, 코로나19가 아닌 응급환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제안드립니다. 권역별 국립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십시오. 우선은 전국의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십시오. 코로나19 의료 시스템과 일반 의료 시스템 두 트랙을 분리하여 운영하십시오. 두 번째, 코로나19의 대응은 정치가 아닙니다. 코로나19의 대응은 제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전염성이 더 강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대한의사협회와 감염학회 등 전문가들이 중국 입국을 제한을 하자고 조언을 했습니다. 묵살당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생명과 생계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그 변종,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해외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국민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대한의사협회와 감염학회 등 전문가들은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어떤 자화자찬이 아니라 백신을 선제적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19의 구입은 다른 나라와 비해 많이 늦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발표인데도 기관에 따라 백신 확보량과 시기가 달랐습니다.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다른 국가가 백신을 맞는 것을 보고 안정성을 보고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듯 말했지만은 책임 회피로 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구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19 조기 접종을 통한 집단免疫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료화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었습니다. 돈이 없는 국민은 접종을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까? 돈이 없는 국민은 죽어가야 합니까? 그나마 최근에 코로나 백신을 무료화한다니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구입을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무료 접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접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대응은 계엄령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대응은 의학적, 과학적 방역의 논리여야 합니다. 왜 아는 사람 5명은 앉을 수 없고 모르는 사람 5명은 붙어 앉을 수 있습니까? 왜 오후 9시 이후는 안 되고 오후 9시 이전은 됩니까? 왜 어떤 장소는 앉을 수 없고 어떤 장소는 앉을 수 있습니까? 의학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학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더 공포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충분히 힘든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더욱 옥죄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스스로 잘 지키는 국민들입니다. 제안드립니다. 계엄의 목적이 아니고 방역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밀집, 밀접, 밀폐 등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멘탈데믹과 이코노데믹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4월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고요. 작년 9월에는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 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이러한 숫자들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의 어떤 분노 상태인 코로나 레드까지 등장했고 또한 절망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현 정부는 임기 중에 자살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자살률은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3,799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38명이 자살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경제 생활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3년 만에 17.1%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분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그들은 벼랑 끝, 절벽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불안, 우울, 분노뿐만 아니라 경제 파탄으로 절망하는 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코로나로 죽거나 망해서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에만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을 경제적 파탄으로 내모는 것은 국가적 폭력입니다. 경제 파탄에 따른 자살은 국가적 타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즉 감염뿐만 아니라 이 코로데믹, 즉 경제 방역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생계의 고통을 겪는 국민들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생계의 위협에 놓여 있고 생명의 위협에 놓여 절망으로 내몰린 국민들에게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그리고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국민들에게 어떤 정신적, 정서적 방역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운정 교수님 거의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역에 지난 초여름 사경을 헤매던 환자를 돌보다가 온몸이 땀으로 젖은 그런 모습으로 병실을 나오던 우리 사운정 교수님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그런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말씀하신 정치혁신에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PPT가 이 사정상 잘 안 뜬데 그런 나름대로 잘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양금희 의원님의 보충 발언 순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디지털과 인터넷, AI로 대변되는 4차 혁명 시대에 국민들은 이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가고자 하는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개개인들의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리더보다는 국민들 스스로가 방향을 찾아가는 집단 질성의 방식으로 국민들은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부가 프로파간다의 거짓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저는 소프트 파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공유할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신뢰하고 공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정인이를 추모하며 국민들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고 너무 이쁜 아이의 죽음이라 많이 아팠습니다. 국회에 들어와 아동학대 관련 법을 준비하면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학대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도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법안도 발의했지만 저는 정인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인이의 일을 겪으면서 저는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무엇에 분노하게 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인이 양부모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학대해 죽게 한 인면수심에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신고에도 특히 소아과 전문의의 학대 신고에도 일선 경찰서에서는 학대를 의심하지 않고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한때 난리가 났습니다.
안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흉악한 범죄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흉악범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용 법안도 이미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국회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10월에 정기국회가 열려 있었고 여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 전당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느라 입법 독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없으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이룬 세대, 민주화를 이룬 세대, 이를 다 이루고 태어난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세대의 특징은 자신들의 세대가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세대는 컴퓨터에 능숙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에 연결돼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회사나 국가보다 개인의 삶의 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념과 공통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는 요즘 국민들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국민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정부가 거짓으로 프로파간다 정치를 하는 것은 거짓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입법 독재가 바로 이를 저는 정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앞세우지만 집단의 이기주의, 편향된 이념적 시각으로 균형을 잃고 정치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정치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 저는 사실 젊은 세대와 만나서 종종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묻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왜 졌느냐, 무슨 생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답은 대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정이나 국방 이런 정책들보다는 사실은 본인들의 살 집이 어디에 집을 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구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이고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삶의 질과 돌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시 비리에 가장 분노합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문제가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어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요즘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사긴 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이들은 공감하고 노력의 대가만큼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이 점에 포인트를 두고 저는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금 의원님 그 정인이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성토하실 때는 저희 회원들 모두 또 의원님도 목소리가 들리고 분위기가 숙연해진 것 같습니다. 약자와 여성, 아동의 권리를 정진시키고 또 차별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그것이 이 사회의 혁신입니다.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양 의원님이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윤영석 의원님께 보충 발언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0년대 중후반에 바로 이곳 대구 수순구 만촌동에 있는 제2작전사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80년대 중후반인데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농업도 상당히 비중이 크고 또한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산업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구나 이런 것이 지금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단순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한 전통 사회의 그런 어떤 관습이나 그런 결혼 제도나 가족 제도가 상당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부나 정치 영역이 기존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로부터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급격하게 변했고 전 세계가 지금 급격한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다가올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리고 급속하게 지금 변화하고 급속하게 발달되고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사회의 제4차 산업 사회의 가장 큰 특장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또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각종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 문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원화됐습니다. 흔히 우리 50대 이상은 저희가 글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운 게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저도 1965년생입니다만은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 30, 40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아닌 시민입니다. 이 시민들은 개인의 어떤 인권, 자유, 개인의 어떤 특성, 개성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40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이제 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체제도 분명히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치가 결국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스스로 혁신하고 혁명을 하지 않으면은 외적인 외부에 의해서 결국은 혁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굉장히 균질적인 그러한 인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소위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뭐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전 세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균질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해력이나 이 어떤 글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율이 거의 뭐 99%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정보통신 새로운 어떤 이러한 그 사회에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보통신 기술이 전 세계 활용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IT의 여러 가지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습득이나 활용도, 친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결국은 우리 소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의 전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우리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도 이러한 테크놀로지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 친구이기도 한 그 대구고등학교를 나온 이인화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2061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곧 발간이 되는데 제가 한 3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제 친구인 이인화 소설가 하는 말씀은 우리 한글은 380억 개의 인간의 소리를
인간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러한 문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이런 새로운 시대에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 한글이 인공지능사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고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사회의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문화라든지 시스템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인류 사회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이 지배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뇌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빅브라더 같은 그런 정보 통제 그런 그런 권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결국은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개개인들, 우리 국민 또 인류 개개인의 그러한 어떤 이 생각과 이런 것이 정치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은 기존에 300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대의민주주의로서는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적인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5천만 국민이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다 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 시스템이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이런 것을 담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입법이 지금 국회의원의 전유물이지만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예를 들면 10만 명 이상이 발의를 하면은 그걸 당론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정치를 앞으로 바꿔져 나가야 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청와대 사원의 그런 청원 시스템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다양한 그러한 어떤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특권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또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돼야지만 앞으로 우리 이러한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이러한 사회에 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당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주나 이런 유럽 국가에서는 아예 정당의 실체가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정당들이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그런 지금 일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국민의 힘이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선도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한국 정치가 선순환 구조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그런 정치를 만들어가는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석 의원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 문화 그리고 이 정치 사회에 어떻게 그것을 융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윤 의원님은 이런 쪽에 아주 전문가로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정부를 계획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윤 의원님의 그런 그 정신 철학과 그 실행질에게 공감하고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계속해서 그냥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한 말씀이나 또 세 분의 그 발언을 들으시고 또 뭐 본인이 보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한 발언의 기회입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는 동일하게 우리 김상훈 의원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드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비전 4.0 포럼을 창립하는 기념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차세대 정치 리더입니다. 우리 윤영석 의원님 또 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양금희 의원님 또 코로나 방역에 열정을 보이신 우리 사공정규 교수님과 함께 토론에 임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어떤 그 국회 출입 기자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길래 아마
대타협 단일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상품성을 떠나서 대타협 단일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는 보수 우파는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강성 보수가 있고 온건 보수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고 합리적 보수가 있고 여러 색깔을 가진 보수가 존재하는데 그 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결이 다른 걸 서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승민은 이래서 안 돼, 누구는 이래서 안 돼, 뭐 저 사람은 지난번에 뭐 했기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그 투성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벼랑 끝에 서 있고 또 서로 생각과 철학이 다를지라도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되는 그 중요한 국면에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저는 정말 지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한 9년째 하고 있으면서 주류 정치인이 한 번도 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변두리에서 비주류로 이렇게 정치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 우파의 위기는 사소한 데서 비롯된 어떤 분열, 갈등에서 비롯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대타협 단일화에 역행하는 정치인은 정말 국민 앞에서 철저하게 지탄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링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만약 대선 출마를 포기를 한다면 서울시장 후보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이쪽 진영은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합해서 53%예요. 저쪽은 문재인 41%, 심상정 6% 합하면 47%입니다. 53대 47이에요. 그전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52%, 문재인 48%. 이 진영 간의 득표 구도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또 우리 안철수 대표가 독자 노선을 간다거나 또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를 기도한다면 정권 교체는 요원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링 안으로 끌어들여서 다 같이 가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지율 변동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에 경험이 없고 또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은 참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지지율 잘 나오는데 뭐 내 혼자 해도 되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도전은 정말 대한민국 위기 국면을 인식하고 대동단결, 대타협, 단일화를 가야 되고 그 행보에 모든 분들이 자기의 견해 차이를 조금씩 양보하고 다 같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당내에서 그런 로드맵이 좀 지켜줄 수 있도록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 동료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전 4.0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훈 의원님, 이 보수파의 그 정치 철학이나 경륜이 이 스펙트럼 그 스판이 넓은 게 장점이 되지 못하고
그게 그 결정적인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말씀 들으니까 참 뼈를 때리는 그런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 좋은 말씀 해줬고요. 정말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의원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면은 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 대단히 오늘 고맙습니다. 굉장히 그 바쁜 스케줄을 쪼개서 참여하셨는데 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공정기 교수님의 그 마무리 발언 차례입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벌써 마무리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비전 4.0 동지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또 사회를 봐주신 최준규 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 그리고 양금희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참 고맙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배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해주시는 매일신문 TV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희 마무리 발언으로 멈추어야 할 것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환자를 향한 분노와 원망을 멈추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환자와 확진자들은 오히려 코로나19 피해의 희생자이고 또한 환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확진자들은 치료받아야 할 의학적 환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념적, 계층적, 지역적, 세대, 젠더 간의 반목과 대립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현 집권 세력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실패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미래의 다변화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전 4.0 포럼 33인의 발견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정치 개혁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공영 교수님 항상 그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탁월한 표현력으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양금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 기회입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소프트 파워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치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 접하게 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헌법에 정한 기본권의 신장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 신장입니다. 요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고 고민도 없이 이 제한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두 번째, 국가가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돌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서 보수가, 우파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른과 아이 앞에 같은 높이의 허들을 주고
넘으라고 하면 이는 공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는 공정한 룰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법과 그 집행에 투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국민의 전생의 가정에 따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비전 4.0 포럼 33인 발기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매일신문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금 의원님 항상 그 따뜻하면서 또 강단 있는 모습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 꼭 필요한 시급한 정책들 말씀을 잘 해주실 거예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그 정치적인 담론은 거의 엔딩 파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윤영석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청취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사공정유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포럼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같이 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우리 김상훈 의원님 정말 우리 당의 최고의 브레인이시고 최고의 정책통이고 당의 중심을 잡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갈 그런 리더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양금희 의원님은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바로 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많이 배우고 또 정말 여성 정치인들을 대표하는 여성 여권자 윤명의 총재로서 우리 여성들의 권익신장 또 정치적 참여를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비전 4.0 포럼에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우리 시대의 우리 정치를 같이 논의하고 또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된다는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얼마 전에 지금 올해 102세의 참 원로 철학자이신 대철학자이시요 김형석 교수님께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946년 7년 평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독에서도 사신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현 집권 세력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에 어떤 기반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러한 인민민주주의나 이러한 부분에 기반을 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말은 진중권 교수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도 현재 한국의 진보는 민중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세력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반드시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사회만이 지속 가능합니다. 그러한 민주주의를 우리 대한민국 땅에 확실히 정착시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그러한 수준의 국민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후된 정치 시스템이 변화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정치인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부응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이 해야 될 것은 국민 수준에 맞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치 시스템을 우리 대한민국에 구현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한 이러한 정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정치 또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개인의 그러한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는 그런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비전 4.0 포럼 회원들과 함께
그러한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영수 의원님 그 마지막 그 비전을 잘 말씀해 주셨네요. 이 정치 혁신을 선도할 혁신적인 전략, 그걸로 해서 우리가 비전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비전 4.0 포럼의 회원들도 항상 응원하고 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4분 출연자께서 모든 발언을 마쳤습니다만은 한 가지 제가 이제 바람은 사실 그 여성 과학자이자 그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이신 우리 조명희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명희입니다. 비전 4.0 포럼의 창립 총회 및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주는 나라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위대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얼어붙고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과연 우리나라가 백신과 치료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학계와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33인이 힘을 모았습니다. 국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비전 4.0 포럼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지역균형 발전, 공정과 평등,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대구 경북 지역을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포럼의 생산적인 활동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라크 종군 기자 출신의 요즘 동구에 계시죠. 그 전 대전 MBC 대표이사 이진숙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비전 4.0 포럼 첫 번째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인을 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시민 따로, 정치인 따로 그 간극이 좁아지기는커녕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시민, 유권자를 두렵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파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대구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TK가 끓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3대 도시로 정치, 경제를 이끌어 나가던 대구는 어디 있습니까? 대구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묵살됐기 때문입니다. 비전 4.0이 실종된 정치를 찾아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앞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주 강단 있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꼭 그 기자다운 그 이라크에 있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신 고충렬 의원님. 회원 여러분, 분열과 갈등으로 낙후된 우리의 정치를 개혁함에 있어 우리 비전 4.0 포럼이 선구자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갑시다. 아주 짧지만 강한 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구에서 지금 아주 그냥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도태우 변호사님. 비전 4.0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법은 과거에 대한 말이고 연설은 현재에 대한 말이며 정치는 미래에 대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눈앞의 문제에 급급하거나 오히려 과거의 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작 정치 본연의 임무인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는 곤궁한 상태입니다. 우리 비전 4.0과 함께 진정한 시민 정치의 담론으로 정치 본연의 임무인 미래를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길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역시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 친한 친구입니다만은 전 대구 경북 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신 이재태 경북 의대 교수님. 비전 4.0 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훌륭하신 각계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지난 몇 년간을 보면은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랐으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역병까지 돌아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정치가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뻔히 아니란 걸 알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때로는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과 음모론에 동조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들며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4.0 포럼이 시민이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 그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지성인으로서의 역할 또 본인의 각오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TCN 코리아 그리고 동원전자의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 비전 4.0 포럼 창립 기념 33인이 초청한 사인과 함께하는 온라인 정치 담론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정치 개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네 분 출연자님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참여하셔서 소신을 밝혀주신 우리가 털지 못했지만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저희 담론 실황을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